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다친 걸로는 산재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보상금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직종으로는 배관공, 부석공, 도장공, 철거공, 그리고 타일공이나木工 등이 있습니다. 이 직종들은 대부분 협소하고 위험한 실내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전동 공구나 고소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도급 형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건이 맞는 경우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진단서와 작업 경위서를 확보를 해서 충분히 사고에 대한 입증 또는 직업력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산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꼭 산재 관련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하고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비, 생계비,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인 장애급여까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꼭 산재 신청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리사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리사분들의 업무는 대표적인 극한 직업 중에 하나로서 다큐에도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무거운 식재료와 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요리를 하고요. 딱딱한 도마에 반복적으로 빠르게 칼질을 하고 높은 곳에 있는 재료를 꺼내는 동작 등을 수행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팔을 어깨보다 높게 들어 올리는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내리는 힘든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어깨 근육, 특히 회전 근개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전 근개 파열이란 무엇일까요? 회전 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능은 팔을 들고 돌리는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과사용이나 무리한 힘이 반복이 되면 회전근개가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증상은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팔이 잘 안 올라가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사분들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조리사분들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업무 내용에 위와 같은 반복적이고 무리한 어깨 사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런 업무를 충분한 기간 수행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의학적인 소견으로서 영상검사 등을 통해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이 되고 있는지, 또 재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병력 없이 업무 후에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조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의 위험 업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사분들의 회전근개 파열 산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시고 어깨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참고만 계셨다면 꼭 산재 신청이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2019년에 도입이 되어서 2022년도에 지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 절차를 생략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재 신청의 절차를 단축해주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산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구에 접수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수가 된 이후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상병,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 부담 작업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네 번째로는 질병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 통보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산재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다 거쳐서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이 중에 3번째 절차인 신체부담 확인 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되어서 산재 보상에 대해서 보다 빠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 이러한 산재의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총 6개 부위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6개 부위는 목,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과 손목, 그리고 허리, 무릎 이렇게 6개 부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병으로는 목은 경추 간판 탈출증, 그리고 어깨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근개 파열, 팔꿈치에 대해서는 내외 상과염, 그리고 손과 손목에 대해서는 수근관 증후군과 삼각선류 연골 복합체 파열, 그리고 득회르백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허리에 대해서는 요추 간판 탈출증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언제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별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의 근무 기간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팔꿈치 내 상과염이 발생한 경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병명과 직종을 기억을 하셔서 스스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꼭 산재로 신청해서 보상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